마을 영감들이 교실에 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내미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40년 동안 수고하신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도 곁들여 있는 것같이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나를 지명했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내가 그 분사법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큰 목소리로 줄줄 외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렸다. 나는 안타까운 생각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몸만 흔들었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이 말했다.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아. 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런 거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왔지. 뭐 서두를 것 없지 않나. 내일도 있는데 하고 그 결과 너처럼 되는 거야. 공부할 것을 날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러시아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야.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인이라며 너희 말도 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하고. 하지만 프란츠,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모두 가책을 느껴야 해. 여러분의 부모님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여러분의 밭이나 공장으로 보내기를 원했지. 그렇다고 나 자신은 떳떳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야. 공부를 시키는 대신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라고 하거나 은어 낚시를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을 놀리기도 했으니까. 아멜 선생님은 곧이어 프랑스어에 대해 말했다. 즉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실한 말이므로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결애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나라의 언어만 잘 간직하면 마치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였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선생님의 말이 너무 쉬어 놀랄 지경이었다. 하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설명해 준 적도 없었다. 이건 흡사 이 가엾은 선생님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지식을 전부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외우기를 끝마친 다음 쓰기 연습을 했다. 아멜 선생님은 이날을 위해 새 쓰기책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동그스름한 아름다운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마한 깃발들이 우리의 책상에 꽂혀 교실 전체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른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펜촉이 노트 위를 스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풍뎅이들이 교실 안으로 날아들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꼬마들까지도 그게 무슨 프랑스어라도 되는 것처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작대기를 긋고 있었다. 나는 학교 지붕 위에서 꾸르륵 우는 비둘기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저 비둘기들도 머지않아 독일어로 울게 되지 않을까? 가끔 책에서 눈을 들면 아멜 선생님이 교단 위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마치 조그만 학교를 눈 속에 넣어 가기라도 할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은 같은 교실의 교정을 마주보며 40년 동안 지내왔다. 그 시간 동안 의자와 책상들은 달아 반들거렸고 마당에 호두나무가 자랐고 선생님이 심은 호흡덩굴이 지붕까지 뻗어 창문을 장식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했다. 2층에서는 선생님의 누이가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튿날이면 선생님과 그 누이는 이 땅을 아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각오를 굳게 했다. 쓰기가 끝나고 다음은 역사 시간이었다. 우리 꼬마들은 바브리보베를 합창했다.
교실 안쪽에 앉은 오젠 영감은 교과서를 두 손으로 든 채 안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한자 한자 띄어 읽었다. 그도 무척 열심히 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 나머지 조금 떨렸다. 그의 책을 읽는 소리가 하도 우스워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성당의 개종시계가 12시를 치더니 이어 앙젤리의 종소리가 들렸다. 때마침 교실 창문 안으로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교단에서 일어났다.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나는 하고 선생님이 말했다. 무엇인가가 선생님의 목을 죄이고 있었다. 선생님은 말을 다 끝까지 맺지 못했다.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분필을 쥐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다.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 계시더니 우리에게 손짓했다. 끝났다. 다들 돌아가거라. 별. 알폰스 도베. 프로방스 지방의 한 목동 이야기. 내가 웰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 내내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만을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레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이도 없었고 피해몽에서 온 굽는 사람은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사람과 접촉이 없는 소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었고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일마다 보람씨를 먹을 것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어린 머슴아이인 미아르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라든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남심남심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했는지 그 사이 산 아래에 일어난 소식을 연거푸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은 주인 댁단인 이 근처 백리 안에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냈는가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면서도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여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나에게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타 아가씨를 그때껏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람치의 신랑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주 늦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아침 나절에 큰 사미를 보고 오느라 그렇테지라고 생각했고 점심때가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으므로 이번에는 길이 나빠 노새를 몰고 떠날 수가 없었으리라고 짐작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침이 되자 하늘이 신은 듯 개었고 비에 젖은 온 산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 나뭇잎이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절절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새를 물고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도 아니고 늙은 노라조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의 의젓을 올라타고 몸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맑은 산의 전기와 소낙비로 시원하게 식힌 바람을 맞아 그녀는 얼굴은 온통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아르는 알아누웠고 노라조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내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옷차림을 보며 동굴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에서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자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들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하게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고운 나들이 옷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잠자리며 양모피를 깐 뒷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두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항상 이렇게 혼자 있으니 얼마나 갑갑할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불현듯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 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나는 선뜻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마 그러한 낌새를 분명히 눈치채고도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져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황금의 양이나 저 산봉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에스테르 선녀를 눈앞에서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처럼 나타났다가 숨을 돌리 결을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느낌이 내게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영락없이 에스테네 소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 가물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채어 연방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깊은 골짜기들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매우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 없고 흠뻑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딱하게도 날까지 저물어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선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참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아가씨를 달래놓고는 얼른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을 그는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산꼭대기 뒤에 뿌연 햇빛과 희미한 석양빛이 남아 세포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타오른 것 같았지만 나쁜 생각은 티끌만큼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추할 망정 그래도 우리 아내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신기하듯 들여다보는 양들의 우리 주인 댁의 따님이 다른 어떤 양보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아래 마음을 놓고 쉬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마음만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인문이 삐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적거리는 기척에 짚이 버스럭거렸고 잠결에 매하고 울음소리는 내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양 모패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그러고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별을 바라보며 까만 바깥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다면 사람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정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온갖 산신녀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도니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릴 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지요. 그러나 밤은 사물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에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즉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며 놀라 바싹대기로 다가앉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저편 아래쪽 밑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며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한 줄 긴 꼬리를 끌고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는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 목동은 모두 마법사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이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게 된 거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공룡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근처에 양모피를 두른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어머나 저렇게 많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이야. 넌 저 별들 이름을 잘 알 테지? 아무렴요, 아가씨. 바로 우리들의 머리 위를 보세요. 저게 성야곱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상공으로 통하지요. 샤를마뉴 대왕이 살아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바로 갈라스의 성 야곱이 용감한 샤르마뉴 대왕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으로 영혼들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레대기가 보이지요. 그 옆에 있는 별 셋이 세 마리의 야수이고 그 세 번째 별이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별이 마차꾼이고요. 그 언저리에 온통 빗발처럼 내리 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저걸 보세요. 저게 갈퀴 또는 영혼이랍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저걸 보세요. 저게 갈퀴 또는 삼왕성이랍니다. 우리들은 목동에게는 시계구실을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로 지금 저장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별들의 햇불인 장드밀랑이에요.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병아리집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 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나 봐요. 병아리집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맨 먼저 떠날 길로 접어들었지요. 저 위쪽 한복판을 보세요. 그래서 사랑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게으른 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제일 뒤로 처지게 되었지요. 그의 불끈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르시오. 그러나 온갖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때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르지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요, 아가씨. 그러고 나서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무렵 나는 무엇인가 서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삶의 시대의 어깨에 얹히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낭증스럽게 비비대며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새나게 멍동이 터올라 별들이 애석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잠을 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촘촘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조용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리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